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무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힘을 무시하게 돼서 더 아프게 되고 괴로워진다. 근데 우리가 감정의 힘이 되게 크다는 걸 인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아픈 감정들도 더 다루기가 쉬워지고, 또 긍정적인 감정들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감정의 힘을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뭐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 이 세상과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에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를 해야만 생존에 유리했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이런 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만 벌 수 있으면, 그런 재력만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랑 소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예전 그런 동굴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누군가와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필요로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곳까지 본능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죠. 막 친구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막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의 연결감, 한두 명의 사람이랑만이라도. 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데 관계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냥 쉽고 뭐 너무 항상 만족스럽고 나를 채워주기만 하는 것이 관계다. 그거는 거짓인 것 같아요. 심지어 가장 뭐랄까 끈이 강하게 연결된 부모 자식 사이, 예를 들면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이기도 하고, 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갈등이 아예 없었다? 그거는 약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관계여도 서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딪힘과 그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든 먼 친구이든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서 내 가족으로 들이게 된 그런 어떤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그런 부부 사이, 아니면은 오랜 연인 사이, 막론하고 그냥 모든 관계는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린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가 필요하다. 아이러니하죠. 싱글일 때는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았고, 허무하고, 그 뭔가 내 짝지, 내 사람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 연결됨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너무너무 그리웠고요. 또 다시 관계로 들어가면 또 거기서 오는 뭔가 속박감, 아니면은 그런 서로 다름에서 오는 부딪힘, 거기서 오는 자잘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거, 거기서 이제 피곤해지면서 다시 싱글일 때가 편했지,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욕구가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싱글일 때의 외로움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는 이런 갈등을 이겨내는 이 귀찮음, 이 에너지 딸리는 소모되는 요 과정을 차라리 나는 선택하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싱글로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싱글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를 통해 그런 어떤 소속감이나 아니면 사회와 연결된 기분, 그런 정서적 욕구, 사회적 욕구를 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싱글이냐 뭐 롱텀 그런 관계, 연인 관계, 아니면은 뭐 부부 관계,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 이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싱글일 때는 외롭고 관계 안에 들어가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한마디로. 음. 그런데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불편함은 사실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일수록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밖에 뭐 이제 공식적인 사회 모임, 아니면 제가 가는 뭐 취미 생활, 뭐 그런 그룹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이스하게 대하죠. 사회적인 마스크를 쓰고 예의를 차리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조금 자극이 되고 기분이 나빴어도 어떨 때는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추죠. 근데 진짜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제 파트너, 뭐 약혼자 아니면 남편, 아내, 이런 어 아주 가까운 연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기가 힘들어요. 되게 날것의 감정들이 많이 많이 자극이 되고 튀어나오게 돼요. 그냥 외부에서 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많이 실제 자극이 돼요, 마음이. 어린아이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반응을. 왜냐면 우리 모두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고 뭐 50, 40, 60, 70 뭐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어른의 마스크, 아니면 어른으로서의 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정서적 욕구, 아니면 충족되지 않은 정서적 욕구, 그런 어린아이의 날것의 모습이 남아있게 돼요. 어른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린아이 반응은 많이 억누르고 아니면은 다독이고 어른으로서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요구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항상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 밖에서는 어느 정도로 통제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절제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랑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나를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행동하고 싶고, 그리고 그랬을 때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연인 관계에 적용을 하자면, 어른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연인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두 내면 아이가 만나는 작업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어른이 만나는 게 아니다. 두 내면 아이가 만나는 거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는 것들도 내 파트너가, 내 약혼자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가 하는 말에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올라와요. 왜냐면 우리는 그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받아주기를. 사회에선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그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의 작은 말,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내 내면 아이를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관계에서의 부딪힘, 이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는 순간들, 이 관계에서 내가 마음이 뒤집어지는 순간들이 안 좋은 경험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내면 아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내가 어른으로 살면서 마스크를 끼고 살면서 나도 억눌러 왔던 내 내면 아이의 욕구들, 내 내면 아이가 계속해서 막 울부짖는 그 욕구들, 달라고 정서적 욕구들, 그런 것들이 날 것으로 튀어나오는, 그래서 내 아이 내면 아이를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심리 도식 치료에서는 인간은 모두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 자, 안전하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을 갖고 싶은 욕구. 두 번째, 자율성. 삶의 도전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능력을 갖고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세 번째는 정당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거가 이해받고 어, 받아들여지는, 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좋고 나쁜 어떤 잣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음받고 인정받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욕구. 네 번째는 자기 통제 욕구. 어느 정도 자기가 규율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규율하고 통제가 아니에요. 통제는 약간 억압적인 느낌인데 그냥 자기를 규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발성과 놀이에 대한 욕구, 기쁨, 창의성, 막 재밌는 활동, 이런 자발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그런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은 불완전하고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린 시절에 가장 우리의 정서와 막 이런 인지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모든 것이 형성되는, 나를 바라보는 눈, 이런 게 모두 형성되는 그 뇌가 가장 말랑말랑한 어린 시절에 어느 누구도 그 완벽하게 5가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환경에서 자랄 순 없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를 이제 키워주던 분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의 모든 정서적 욕구를 100% 맞춰줄 수는 없고요. 아무리 우리를 길러준 사람들이 설사 최선을 다해서 그 욕구를 다 맞춰줬다 하더라도 사회가 사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이 100% 충족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는 어느 정도 결핍된 정서적 욕구를 갖고 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렴풋이는 알았어요. 어렴풋이는 제가 이제 그 뭔가 정서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들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이 결핍돼 있다라는 거를 많이 인지하고 살았어요.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일을 하면서. 어 그런데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 어떤 내면화의 결핍된 정서적 욕구 중 하나는 그 소속감, 뭔가 같이 보내는 시간에 대한 그 욕구, 불만족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이제 집에 부재하셨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불만을 갖지도 않았고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나름 가능한 시간에는 많이 이제 돌봐주려고 하셨으니 그냥 그분들의 일이 바빠서 커리어 상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파트너와 관계에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제가 너무 심하게 토라지는 순간,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게 제가 심하게 삐지고, 근데 내가 삐진 게 나한테도 말이 안 되니 파트너한테 대놓고 삐졌다고도 말 못 하는데 막 표시는 다 나고, 그런 순간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다 뭔가 한 집에 있는데 각자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저희가 고양이가 4 마리인데 파트너 고양이 2 마리, 제 고양이 2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집을 합쳤어요. 어 근데 이 고양이들이 잘 못 지내요, 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년 동안. 그래 가지고 결국은 1 층, 2 층으로 나눠 놨어요. 근데 파트너는 자기가 쉬는 시간에 자기 고양이랑 있고 싶으니 자기 고양이가 있는 1 층에 있고, 저는 제 고양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쉴 때 2 층에 와 있어요. 그리고 1 층과 2층 사이에는 큰 벽이 있어요. 벽이 아니라 문이 있어요, 고양이들이 못 돌아다니게.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각자 이제 같이 해야 될 걸 다 하고 나면 각자 쉬는 시간에는 각자 1 층, 2 층에서 이제 쉬거든요, 문을 가운데 두고. 저는 그 시간이 저를 너무 슬프고 항상 서럽고 뭔가 그냥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파트너도 그게 이상적이고 좋은 건 아닌데 파트너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자극은 아니래요. 근데 저는 막 완전 뒤집어져요. 이 관계가 맞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너무 외롭다, 막 결국 인생은 혼자다, 뭐 등등. 그러면서 파트너한테 되게 또 삐지고, "쟤는 왜 저렇게 1 층에 오래 앉아 있어? 왜 이게 지 고양이가 나보다 더 소중한가?" 극단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대화의 주제가 되게 됐고, 그래서 파트너와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내가 알게 모르게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부터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내 상황을 마음속으로는 그 혼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나를 너무 외롭게 했었구나. 그래서 커서도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파트너와 함께 사는 집에서 따로따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나한테 이렇게 나에게 자극이 되고 나를 외롭게 만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 갈등과 이런 뭔가 삐그덕거리는 순간은 음 유쾌하진 않았죠. 저는 마음속에서 막 많은 게 진행이 되고 그냥 파트너한테 불만족스럽고 외롭고, 근데 그거를 파트너한테 표현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해도 유치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파트너는 또 저의 그런 냉랭한 기운을 눈치채니 또 짜증이 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겪는 게 유쾌하진 않았고 당연히 힘들었고 불편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제 안에 굉장히 그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어 '예민함이 있구나. 그게 나를 되게 외롭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러브 랭귀지 그 사랑의 언어로 연결을 시키면 저는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가 그 물질적인 선물이나 아니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별로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저는 오히려 따뜻한 말이나 아니면 신체 접촉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느낀 건 이 관계에서의 제 내면와의 반응을 통해서 저는 심리 도식 치료에서 얘기하는 정서적 욕구 측면에서는 그 뭔가 함께함, 이렇게 소속감, 고게 사실 되게 결핍이 돼 있었고, 그래서 사랑의 언어에서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그냥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 되게 질 높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게 되게 큰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파트너가 그거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게 많이 반응하는구나. 외롭다고 울부짖고. 네, 고것이 약간 제가 경험한 이 관계에서 오는 약간 갈등이 가져다 주는 어떤 혜택? 내 내면와의 반응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꼭지는 관계에서 이 내면와의 반응은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자기 성찰, 자기 이해의 기회가 된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압도당할 정도로 자극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자극이 될 때마다 저는 '아, 내 내면아이가 지금 이렇게 울부짖는 거구나. 아, 내가 어린 시절에 이게 진짜 싫었구나. 혼자 시간 보내는 게. 그게 나한테 되게 외로웠구나.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구나.' 이해해 주면 덜 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이유 없이 삐지고 막 이제 그런 것도 덜하고. 두 번째는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감정의 힘이 크다는 거, 한마디로 '내면와의 반응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건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이 항상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뭐 심지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훨씬 연세가 더 있으시고 더 오래 사셨고, 어렸을 때 내가 애기였을 때도 어른이었으니 엄마 아빠는 되게 항상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파트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법으로 나를 대해 주고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살아 주기를 바라죠. 근데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의도치 않아도 내 파트너도 내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내 파트너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를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성적인 틀로 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미성숙하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철이 없지?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어 뭐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하지?' 뭐 등등.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열받고 나만 너무 상처받아요. 어. 근데 그거를 '아, 저 사람들의 내면 아이가 있고 저 사람들의 내면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의 내면 아이는 뭘까?'라고 이제 그런 렌즈를 끼고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아도 그냥 '아,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이해를 100%는 못해도 뭔가 내면화의 반응이겠지.'라고 보게 되니 내가 개인적으로 덜 받아들이게 되고 개인적인 공격으로 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완전 반응하는 게 좀 덜하게 돼요.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내면 아이의 반응으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그 사람들의 내면 아이의 반응이 내 내면 아이를 건들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또 나름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내면 아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는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내 내면 아이가. 그러면 그 내면 아이, 내 내면 아이 반응도 들여다 주고, 그렇게 자꾸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울수록 그 관계에서는 더 우리 내면 아이 반응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도 그냥 내면화의 반응으로 봐 주고 내 반응도 내면화의 반응으로 봐 주면 이게 오르네 그르네 이런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덜해져서 내 마음도 좀 편안하게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핵심인 것 같아요. 결론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감정의 힘과 연결을 해 오자면 어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다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키자. 그래서 내가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 가족들 아니면 뭐 파트너, 연인,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 사람들의 내면의 반응을 이해해 주자. 내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고 미성숙한 행동이라고 보일 때, 나를 자극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감정의 힘을, 어떤 내면 아이의 반응을 이해해 주자. 그러면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관계도 좀 더 평안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관계는 쉽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가 필요한데 그런데 관계는 쉬울 수가 없다. 투닥투닥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사람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갈등들, 그런 어떤 우리 감정적인 반응들과 내면 아이의 반응들이 오히려 우리의 깊은 내면의 내면 아이와 우리의 어떤 반응들을 좀 더 발견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더 이해하고 토닥여 줄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 증진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의 관계가 증진이 되고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가 나와 좀 더 편해지게 되면, 그러면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더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감정의 힘을 관계에 적용하기 였습니다. 감정의 힘과 더불어 약간 내면화의 얘기도 하게 됐네요. 혹시나 이 내용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제 생활에선 적용이 힘들다, 어렵다, 말은 쉽지, 적용은 힘들다,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심리치료 뭐 아니면은 이런 자아 성찰, 이 모든 과정은 말은 쉬운데 적용이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그 적용이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들여다보는 게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 아니면 이 컨셉 자체가 뭔가 잘 안 와닿는다. 그냥 뭔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질문들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자아 성찰, 자아 발견, 그런 하는 여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